다른 한 가지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을 마치 사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기타 여러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죠. 사람을 위해 설계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돕는 로봇 개발이 더 어렵습니다. 로봇 공학, 하드웨어 문제뿐 아니라 지능을 구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 즉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노인을 돕는다고 할 때 그분이 갑자기 두려워하면 로봇은 뭔가 잘못됐음을 즉각적으로 이해해야 하죠.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삼프로TV에 정말 흥미로운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은 프랑스 현지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로봇 연구가이시며 또한 어나더 AI라는 혁신적인 회사를 직접 성공적으로 창업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브루노 메이소니어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찾아와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에 열흘 넘게 머무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한국에 와보니 어떠신가요? 한국 방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알데바란 로보틱스를 이끌던 시절에 로봇 관련 업무로 10번 정도 왔습니다. 연구소와 회의를 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거나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러 꽤 여러 번 왔습니다. 제 동료인 앤소피와 함께 왔는데 저희는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아주 멋집니다. 사람들도 저희에게 아주 친절합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들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엄청난 역동성을 가진 나라이고 기술도 매우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도 한국이 아주 역동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슬로건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는 것이 정말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십니까? 활기 넘치는 한국 시내의 여러 거리를 다녀봤는데 볼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합니다.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해서 파리에 있을 때도 실제로 한식당에 자주 갑니다. 한식도 좋아하지만 한국 디자인도 좋아하고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도 좋습니다. 한국 분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정신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프랑스 분께서 한국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하시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 프랑스 분들은 보통 미적 기준이 아주 높으신데 그런 프랑스 분들에게도 한국이 매력 넘친다는 것이니까요. 박사님께서는 과학자이시면서 동시에 사업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전에 알데바란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전에 나우와 페퍼라는 소셜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 중에서도 페퍼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아주 친근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었죠. 소니 같은 기업들이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기 훨씬 전에 페퍼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을 만들기로 할 때 로봇의 형태와 역할은 로봇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을 돕는 로봇이었습니다.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목적에 맞는 최적의 형태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생김새로 구현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집에 로봇을 두려면 그분들이 로봇을 받아들이고 좋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을 때 편안함도 느껴야 합니다. 물리적인 디자인부터 소프트웨어, 행동 디자인까지 로봇의 모든 설계가 착한 로봇을 만드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이시네요. 한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소 외면받았는데 요즘 들어 박사님과 같은 접근 방식이 다시금 각광받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요즘은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의 이런 새로운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신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그 회사를 설립한 게 2005년이니 일찍 시작했죠. 거의 20년 전 일입니다. 자금 조달 때문에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기술 개발도 마찬가지였죠.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희는 이 로봇의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사람을 돕는 로봇입니다. 그러려면 나오나 페퍼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친근하고 귀여운 로봇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을 마치 사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 라인이 있는데 사람이 작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모든 공정을 대체하려면 먼저 각 공정에 맞는 100가지 종류의 다른 로봇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만 만들어도 사람과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을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와 기타 여러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죠. 이미 사람을 위해 설계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돕는 로봇 개발이 더 어렵습니다. 로봇 공학, 하드웨어 문제뿐 아니라 지능을 구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 즉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노인을 돕는다고 할 때 그분이 갑자기 두려워하면 로봇은 뭔가 잘못됐음을 즉각적으로 이해해야 하죠.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충류의 뇌와 인간의 뇌를 비교해 보면 저희 인간의 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뇌의 질량이 훨씬 더 크고 뇌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복잡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훨씬 더 큰 뇌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제대로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라 로봇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만들려면 그 이면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를 시작하셨을 때 로봇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배터리 성능, 아니면 컴퓨팅 파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어떤 면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어느 부분에서 한계점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지 CPU 성능, 지능, AI, 배터리 모든 것이 다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AI가 가장 큰 문제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가장 큰 제약은 AI가 아니라 하드웨어입니다. 로봇은 현실 세계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 세계는 물리학의 영역이라 예측하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로봇이 있다고 할 때 제 딸아이 방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에는 장난감도 있고 양말도 있고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아주 엉망입니다. 로봇은 그 위를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드웨어입니다. 새로운 모터, 즉 리버시블 리니어 모터를 개발하는 회사나 사람이 등장하면 그 즉시 로봇 공학 산업이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해결 과제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죠. 그리고 AI에 관련된 해결 과제도 물론 있습니다. AI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모든 AI 기술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AI가 이해해야 할 주제의 목록을 정하고 각 주제에 대해 수백만 개의 예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로봇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카테고리의 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카테고리의 수가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자동차가 운행 중에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대해 수천, 수백만 개의 예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마주칠 모든 상황을 총망라한 목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딥러닝, LLM, 챗GPT와 같이 통계에 기반한 기술로는 진정한 지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만약 동일한 양의 돈과 전기, 데이터를 투입한다고 해도 놀랍게도 생물학적 유기체, 예를 들어 인간과 같은 존재가 현재 최고의 AI보다 여전히 훨씬 뛰어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수백만 배 더 뛰어나죠. 네, 이것이 박사님께서 오가닉 AI를 주장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새 책 제목이기도 하고 새로 창업하신 회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가닉 AI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기적 AI는 벌이나 개미 같은 생물학적 시스템에 기반을 둔 개념입니다. 이런 생물학적 유기체들은 에너지를 훨씬 적게 소비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방하면 배터리 문제라든가 냉각 문제 등 현재 로봇 공학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 유기체는 훨씬 적은 데이터로도 환경에 잘 적응하는 등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이것이 유기적 AI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로봇을 연구하시면서 로봇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제가 도우미 로봇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첫 단계는 바로 물리적인 로봇 제작이었죠. 최대한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cm짜리 작은 휴머노이드 나오를 만들었는데 춤추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로봇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로봇을 위한 지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뇌만큼 에너지 소비가 적은 인공지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뇌는 고작 약 20와트 정도 소비합니다. 그중 일부만 지능에 쓰입니다. 전체 뇌 영역의 19% 정도만이 지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능을 사용하는데 4에서 5와트 정도가 쓰이죠. 그런데 이걸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로 따졌을 때 하나의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데에만 메가와트급 전력이 들어가고 엔비디아 칩을 계속 구동하는 데만 해도 100와트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물론 딥러닝 기술은 엄청난 기술입니다. 딥러닝이 별로라는 말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저희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연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똑같이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 AI는 딥러닝 같은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 시스템을 모방하는 AI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합니다. 가소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기적 AI에 대한 표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가노이드 접근법도 있고 뉴로모픽 컴퓨팅도 있고 유기적 AI에 대한 여러 다른 접근법들이 있지만 아직 확립된 표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로모픽 접근법은 훌륭한 방식입니다만 딥러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유기적 AI는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보면 큰 구조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 작은 오가노이드, 즉 수많은 작은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큰 구조물은 바로 우리가 반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구야말로 뇌에서 지능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는 곳으로 바로 우리가 피질이라고 부르는 뇌 영역입니다. 대뇌 피질은 두께 2mm, 직경 60cm 정도의 냅킨만 한 얇은 판이 두개골 안에 들어가도록 접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 직경 60cm짜리 냅킨 크기의 조직이 인간의 지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수십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수십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1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연결은 그보다 10,000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뉴런들이 스파게티 접시처럼 마구 얽혀 있는 모습이 아니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처럼 연결된 거대한 신경망이 아니고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컬럼이라 부르는 구조입니다. 110개 뉴런이 기둥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둥이 2억 개 병렬로 배열됩니다. 따라서 피질은 거대한 단일 신경망이 아니라 마이크로컬럼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모든 마이크로컬럼들은 다 똑같습니다. 신경망을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1981년 노벨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주 오래전부터 널리 증명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뇌의 지능은 거대한 단일 신경망이 아니라 마이크로컬럼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꿀벌 집단이나 개미 군집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주체입니다. 각 개체들이 모두 똑같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 개체들이 모여 지능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은 신경망보다는 꿀벌, 흰 개미, 개미 군집에 훨씬 더 비슷합니다. 인공지능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필요한 에너지와 데이터도 자연의 방식처럼 적게 들어갈 겁니다. 제프 호킨스의 1000개의 뇌와 비슷하네요. 제프 호킨스 역시 우리 뇌는 단일 네트워크로 된 뇌의 한 개가 아니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로컬럼처럼 수천 개의 작은 뇌들이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제프 호킨스의 생각에서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네,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2015년경에 제프 호킨슨이 지능에 관해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호킨슨의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뇌와 지능에 관해 가장 최근 밝혀진 지식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두 번째 부분을 따라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부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금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처럼요. 사실 우리는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며 심지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넣어 작동시킬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파민에 관한 논문만 16만 건에 달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도파민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아주 많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신경망이나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은 수십 년 전의 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뇌의 복잡함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도 예전에 뇌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AI 시스템을 보게 된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새로운 지식을 반영해 오가닉 AI를 프로그래밍할 때 기존의 알고리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입니다. 전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혹은 다른 알고리즘이 쓰인다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데몬스트레이터, 즉 시연 모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저 허풍이나 마케팅용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무언가 말이죠.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데몬스트레이터를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입니다. 그 후 ASIC 칩으로 하드웨어까지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이더라도 동일한 칩을 사용합니다. 칩이 학습하는 대상은 우리가 칩에 노출시키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는 저희가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데이터의 양은 기존처럼 수백만, 수십억 개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은 입력된 데이터 흐름 속에서 공통된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일명 파괴적 망각 같은 류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데이터 100개를 주면 그걸 사용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되면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시스템은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의 목표는 어떤 상황에 대해 최선의 답이나 적어도 가장 덜 틀린 답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지능이 하는 일이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자연적인 뇌가 가진 그런 종류의 말하자면 단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뇌는 구름을 보고 얼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름에 얼굴이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구름을 보고 얼굴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진짜 지능의 장단점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님께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만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가닉 AI에 딱 맞는 하드웨어 설계도 직접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GPU를 사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오가닉 AI가 스스로 작동할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게 중요한 문제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진짜 지능, 즉 범용 지능을 1와트도 안 되는 전력 소모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GPU를 사용하면 기본 인프라만으로도 10, 15, 20와트를 소비합니다. 100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원하면 GPU를 쓸 수도 있지만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ASIC 칩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통합해서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우리가 아는 AI와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AI를 만드시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네, 바로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이 오가닉 AI가 이론을 벗어나서 현재의 딥러닝이나 LLM 생성형 AI 시스템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개념 증명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아직 개념 증명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오가닉 AI를 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뇌의 마이크로컬럼 구조를 이용해 AI를 만들려고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 어나더블A는 첫 번째 시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딥러닝과 LLM이 할 수 없는 실시간 학습을 수행하는 첫 번째 시연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미 기존 AI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이론이 엄청난 잠재력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저희의 다음 과제는 다음 시연 모델을 개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된 전체 시연 모델을 갖게 될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금 조달을 할 계획인데 규모를 훨씬 키워 더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오가닉 AI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가장 관건일 것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현재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구현을 넘어 물리적 AI, 즉 로보틱스나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가닉 AI는 이러한 로보틱스나 물리적 세계에서 동적으로 더 뛰어나게 적응하는 시스템에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가닉 AI의 시스템이 현실 세계에서 더 잘 생존하고 적응하게 하는 더 나은 접근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로봇 같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센서 분야에도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센서는 센서 자체와 통신 계층,
그리고 처리 계층이 겹쳐 있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요즘 스마트 카메라가 있다면 이 카메라는 영상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거기서 누군가가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만든 칩을 센서 안에 넣으면 센서가 직접 고차원 데이터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대화 중이라거나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 정보들을 말이죠. 이것이 그야말로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희 첫 사업은 아마 센서가 될 것이고 그 외 로봇 청소기, 드론, 차량, 방위 산업 등 사실상 모든 자율 시스템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미 프랑스 국방, 특히 우주 방위 관련 기관에서 찾아와서 다른 위성의 공격을 받는 위성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능적인 시스템, 즉 주어진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능의 역할입니다. 에너지는 아주 적게 소비해야 합니다. 아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아가는 길의 연장선상에 있는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점을 정리해보면 에너지 소비가 적고 파괴적 망각에 취약하지 않으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또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별 로컬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해서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군요. 서버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유기적 AI 접근법이 엣지 컴퓨팅 분야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대용 AI입니다. 만약 오가닉 AI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최고의 엣지 컴퓨팅 장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AI가 필요합니다. 제 회사가 이 분야의 진정한 리더가 될지 다른 누군가가 먼저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진정한 AGI 및 AI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곧 엣지 AI, 휴대용 AI를 뜻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오가닉 AI 기술이 기반이 될 겁니다. 분명히 많은 일에 솔루션이 될 것이고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생성형 AI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는 서버를 끄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오가닉 AI 접근법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AI를 제어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걱정되는 위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이지만 인류가 불, 전기, 원자력 같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때마다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인류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합니다. 나쁜 의도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새 기술을 나쁘게 활용하려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에서 매번 그래왔듯이 이런 기술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비판과 수용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통제 장치와 규제를 만들어서 부정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처음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땐 희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기, 증기기관, 자동차, 비행기, 원자력 등 인류에 큰 변화를 준 기술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매번 우린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인터넷, 로봇, 인공위성,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재적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정적인 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한다면 엄청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겁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안전 브레이크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최고의 GPU 칩을 장착한 거대한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그것을 끄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꿀벌이나 개미처럼 군집 지능을 가진 존재들을 상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꿀벌 한 마리를 공격해서 끈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지능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인류가 그런 종류의 시스템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박사님께서 그런 지능을 만드신다면 그 지능이 인간은 필요 없어, 우리가 훨씬 효율적이야 라고 말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지만 AGI를 설계한 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 장치, 네트워크, 원격 제어 등 다양한 형태의 차단 장치를 미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인 쟁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끌어낼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적이거나 철학적 답변이 아닙니다. 200만 년 역사 내내 일어난 일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자동차 발명 후 자동차 도입을 제한했던 적기법이 있었습니다. 적기법은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고 걸어가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차가 갑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경고해야 했었죠. 자동차가 막 도입된 이후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는 그저 붉은 깃발 같은 생각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미래에는 더 지능적인 AI가 나타나면서 그 해결책을 설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업가이시기도 하신데요. 놀라운 사실은 7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에 로봇 나우를 2만 대 이상, 그리고 페퍼를 17,000대 이상 판매하셨습니다. 만약 이제 새로운 회사인 어나더 브레인에서 오가닉 AI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으신다면 과연 제품을 어디에 판매하실 것이고 목표 시장으로 어떤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두 가지 목표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시장은 센서 시장입니다. 두 번째 목표 시장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비행기, 인공위성 등과 같은 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도 흥미를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미 앞서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가파로 대표되는 미국과 중국이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같은 분야에서 따라잡으려 노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고 더 크고 자본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AI 경쟁에 뛰어들고 싶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다음 세대로 직접 도약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아프리카가 통신 인프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었지만 통신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선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가들은 위성으로 넘어갔고 그 통신 격차를 즉시 따라잡았습니다. 요즘 여러 국가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AI 격차를 따라잡고 선두에 서려면 다음 세대로 도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한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GPU, 머신러닝, 딥러닝 경쟁에서는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이 이미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임의 판은 이미 짜여져 있고 너무나 멀리 앞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저렴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로보틱스나 스마트 센서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AI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른 부문에서 다른 종류의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AI 분야에서 큰 승리를 거둔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AI 분야에서 그만큼 성공하지 못한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들이 다음 세대로 도약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기술을 샀거나 A식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말이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입니다. 저희 기술은 반도체 회사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차세대 프로세서를 NPU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생물학적 유기체의 작동 방식과 더 가까운 칩을 설계하려는 오가닉 AI 분야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포와 세포가 모여서 훨씬 더 큰 힘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접근법으로 차세대 AI, 칩이나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거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접근법에 관심 보였다거나 이미 얘기해본 대형 IT 기업도 있습니까? 따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너무 작고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겸손한 입장입니다. 그들도 같은 분야를 탐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 자회사가 프랑스와 스위스 등 여러 연구소와 협력하며 저희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던 인턴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며 찾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저희가 그들보다 3년 앞서 있습니다. 지능에 관한 책을 쓴 제프 호킨스도 뉴멘타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압니다. 그 회사는 사설 연구소입니다. 목표는 오픈 사이언스이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쪽 역시 저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아내려 노력하지만 저희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경쟁자들도 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AI를 발전시킬 새로운 분야를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과연 이론이 약속하는 것처럼 기존 AI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이나 적응력 측면에서는 분명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나 서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에 필요한 투자 규모는 약 5천만 유로, 미화 5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기술이고 위험 부담도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기업들이 이 비전에 동참하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I의 발전이 지금과 같은 최고 속도로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오가닉 AI가 기존의 딥러닝이나 거대 언어 모델 등을 그 자체로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거란 점입니다. 오가닉 AI는 뇌 작동 방식과 같아서 데이터 분석엔 비효율적입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 처리나 검색에는 부적합하죠. 우리 뇌나 오가닉 AI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따라서 보완적 관계로 다른 분야에 쓰일 겁니다. 둘째로 AI가 물리적 업무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로봇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AI와 조합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전체 인생에서 일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할까요? 첫 직장을 갖기 전까지 우리는 20년에서 25년 정도 배우고 훈련합니다. 그 후에는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일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비교를 위해 프랑스의 예를 들자면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엔 60%였는데 오늘날에는 많이 줄어서 15%입니다. 우리 인생의 15%만을 일하는 데 씁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중입니다. AI 때문에 일부 직업은 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게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인생의 8%만 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핵심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또다시 짓궂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0%에서 줄어서 사람들이 15%만 일하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남는 시간의 30%는 유튜브 영상이나 쇼츠를 보면서 딱히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쓸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간과할 부분이 아니죠.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며 시간을 보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건 분명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 수공예, 예술 등 보람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실 AI를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 모두가 시장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많은 시간을 쓰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AI 연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튜브든 게임이든 챗 GPT든 상관없이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AI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데이터 기반 AI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그런 회사들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의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분이 시간을 더 쓰게 만듭니다. 제가 개발하는 AI는 이런 나쁜 굴레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른 굴레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비전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산에 가거나 여행을 할 때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오가닉 AI를 탑재한 작은 로봇이나 드론 혹은 소셜 로봇이 따라다니면서 삶을 도와주는 모습에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스크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수집당할 필요 없이 물리적인 세계를 돌아다니면 AI가 그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창의적이 되는 비전을 더 선호합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제 AI 시스템을 사용해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영화를 만들게 할 겁니다. 제가 마치 실제처럼 고대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생생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은 공룡이나 식물 같은 것들의 진화 과정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텃밭을 가꾸고 신선한 채소를 기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식물을 다른 식물과 함께 심으면 해충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들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을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TV 프로그램 종류를 보면 창의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Forge in Fire라는 대장간 쇼가 있는데 사람들이 칼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한 프로나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보며 보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는 창조적인 일에, 일부는 타인과 함께 하는데 보내는 거죠. 여기서 저희의 AI는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 결과물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AI의 미래에 대한 박사님의 비전은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 되도록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창조해내서 그것을 다시 실생활의 가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AI로 새로운 것을 탐험하며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는 아니고 모두가 그렇진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 AI가 기여할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유기적 AI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로보틱스에 기반해 설계된 이 오가닉 AI는 기존의 전통적인 AI 시스템이 가진 한계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자연의 유기체들처럼 더 효율적이고 적응력이 높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특히 기존 딥러닝 방식의 AI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높고 환경 적응력이 더 뛰어납니다. 또 이전에 학습한 정보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파괴적 망각, 현상이 전혀 없으며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향점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처럼 큰 자본과 규모를 가지고 AI 분야에서 이미 앞서 나가는 국가들과 동일선상에 설 수 없다면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독자적인 AI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비전 또한 매우 인상 깊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가닉 AI와 박사님의 회사인 어나더 브레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의 비전이 입증되고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한국에 와주시고 저희에게 이 오가닉 AI라는 새로운 세계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